양 5마리가 또 죽었습니다. 살점은 찢겨나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죠. 목장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세상이 믿지 않는 방법을 시도하든지. 제 이름은 클레어 에반스입니다. 콜로라도 산기슭에서 남편의 유산인 목장을 지키려다 늑대들에게 거의 모든 것을 빼앗긴 여자예요. 주변 사람들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자 혼자서는 무리야. 그날 밤 절망 속에서 한국인 교수가 건넨 제안은 처음엔 웃음거리로 들렸어요. 하얀 털에게 한 마리로 피해 공포를 막는다고요? 하지만 하루가 온 첫날 밤 창문 너머로 목격한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개는 짖지도 않았는데 5마리 늑대가 꼬리를 감추고 도망쳤어요. 도대체 이 진돗개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겠습니까?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저는 클레어 에반스입니다. 콜로라도 산기슭에 자리한 목장의 주인이죠. 정확히는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땅을 지키는 일은 제 운명이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 전 또다시 5마리 양이 찢겨 죽었습니다. 새벽에 들린 비명소리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피냄새가 코를 찔렀죠. 제 shepherd 맥스는 겁에 질려 짖기만 했고 보더콜리 벨라는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한 달에 5마리씩 잃으면 겨울을 넘기지 못해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장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타리 너머로 점점이 흩어진 양떼가 보였어요. 예전에는 100마리가 넘었는데 지금은 60마리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2년 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밤이면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목장의 보호막이 약해졌다는 것을. 철조망과 개 몇 마리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땅을 지키던 진짜 수호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어제는 이웃 목장 주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클레어, 더 이상 혼자 버티기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적정 가격에 매입해줄게. 그의 눈빛에서 동정과 계산이 동시에 읽혔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여자 수의사가 이 거친 산자락에서 목장을 지켜낼 리 없다고. 고마워요, 마이크.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절박했어요. 이 목장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곳, 그가 꿈꾸던 모든 것이 새겨진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지역 농축산업자 모임에 참석했어요.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죠. 대부분 남자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눈빛들이 말해주더군요. 곧 포기하겠지라고.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아시아계 남성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동물행동학자 유지 교수였어요. 그는 한국의 토종견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전략가죠. 그들은 짖지 않고 지키며 힘이 아닌 지혜로 영토를 수호합니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짖지 않는 개라니. 맥스가 밤새 짖어대는 소리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떠올랐어요. 무의미한 경고음만 내뱉는 개들, 실제 위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현실. 강연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유지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목장이 늑대떼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기존의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유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명함을 건넸어요. 내일 저녁 제 연구실로 오세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처음으로 희망이란 감정이 함께했으니까요. 유지 교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전략가죠. 절박함이 만들어낸 희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산기슭 끝에 서 있는 저에게는 그 희망이 유일한 동아줄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유지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대학 캠퍼스 안쪽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었어요. 문을 열자 눈부신 하얀색 털뭉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쪽은 하루입니다. 암컷 진돗개죠. 하얀 털의 개가 저를 바라봤어요. 짖지도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눈으로 저를 관찰할 뿐이었죠. 처음 보는 견종이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야성미가 느껴졌어요. 하루는 특별해요. 한국에서 직접 데려온 진돗개인데 사실 입양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유지 교수의 말에 의아했어요. 왜 이런 아름다운 개에게 입양처가 필요한지. 진돗개는 한 주인의 견종입니다. 저는 연구자일 뿐 하루에게 필요한 넓은 공간과 사명감을 줄 수 없어요. 하루가 필요한 곳은 바로 클레어님의 목장 같은 곳입니다. 하루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친근감을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거리감이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에서 지성이 느껴졌습니다. 데려가도 될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계획에 없던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도 그걸 원하는 것 같군요. 진돗개는 자신의 주인을 선택합니다. 하루가 당신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이 개가 저를 선택했다고요? 과연 제가 하루에게 좋은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하루는 강합니다. 당신보다 더 강할지도 모르죠. 하루가 필요한 건 단지 공간과 목적입니다. 당신의 목장은 그 둘 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틀 후 하루는 제 목장으로 왔습니다. 첫 만남과는 달리 이제 하루는 제 책임이 되었어요. 이상한 긴장감이 있었죠. 마치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듯한. 자, 하루.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목소리를 내자 하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했어요. 내가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하루가 도착한 첫날부터 그 아이는 달랐습니다. 맥스와 벨라가 흥분해서 짖어대는 동안 하루는 조용히 주변을 탐색했어요. 영역을 파악하는 듯했죠. 목장 곳곳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고 지형을 기억했습니다. 해가 지고 첫 저녁 하루는 집 앞 언덕에 앉아 지평선을 바라봤어요. 경계를 서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죠. 별빛 아래 하얀 실루엣이 마치 조각상처럼 보였어요. 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 궁금했지만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유지 교수의 충고가 생각났으니까요. 하루를 애완동물로 대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동료입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할 거예요. 하루의 식사 방식도 특이했습니다. 다른 개들이 사료를 개걸스럽게 먹는 동안 하루는 천천히 먹었어요. 마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듯했죠. 식사 후에는 항상 물을 마시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목장을 순찰했습니다.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 방식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달이 없는 밤, 늑대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왔어요. 맥스가 광적으로 짖어대기 시작했죠. 저는 총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이미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짖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며 늑대와 양 사이에 자리 잡았어요. 늑대는 잠시 멈춰섰죠. 두 동물이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몇 초간의 긴장감 넘치는 침묵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늑대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루의 시선과 자세만으로도 위협을 느꼈던 거죠. 믿을 수 없어. 총을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늑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물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하루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방식이다라고. 다음 날 아침 유지 교수에게 전화했어요.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견종이군요. 하루는 짖지도 않고 늑대를 물리쳤어요. 그것이 진돗개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무소음 지휘를 합니다. 소리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죠. 시선과 자세로 위협을 제거하고 실패했을 때만 물리적 공격을 가합니다. 이제 저는 하루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개가 아닌 전략적 존재로서. 그리고 매일 밤 하루는 목장의 다른 지점을 선택해 경계를 섰습니다. 마치 순찰 경로를 바꾸듯이요.
놀라웠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놀랍게도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것이 변했어요. 마치 목장 전체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생긴 듯했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맥스가 평소보다 격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죠.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두 마리의 늑대가 보였어요. 하나는 울타리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밖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협공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루는 어디 있는 걸까? 그때 하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루였어요. 놀랍게도 그 아이는 양떼와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었죠. 울타리 안에 있는 늑대가 하루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유인하는 듯했어요. 하루. 걱정스러운 마음에 외쳤지만 총을 들고 나가기엔 너무 어두웠습니다. 실수로 하루를 맞출 위험도 있었죠.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이었어요. 하루는 목장 뒤편 가파른 언덕으로 늑대를 유인했습니다. 날카로운 바위들이 있는 곳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루는 지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하루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늑대를 마주했고 늑대는 미끄러지며 균형을 잃었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하루가 공격했습니다. 짧은 격투 후 늑대는 도망쳤어요. 겁에 질린 채로. 울타리 밖에 있던 다른 늑대도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천천히 언덕에서 내려와 제게 돌아왔어요. 털에 약간의 피가 묻어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하루를 안았어요. 처음으로 그 아이를 진심으로 아는 순간이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넌 대체 어떤 존재니? 하루는 그저 고요히 제 품에 안겼어요. 그날 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하루는 더 이상 입양한 개가 아니었어요. 이 목장의 진정한 수호자였죠. 아니, 그보다 더한 존재였습니다. 제 동료이자 가족이었어요. 다음 날 하루의 작은 상처를 치료하면서 유지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하루가 늑대를 물리쳤어요. 단순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요. 지형을 이용해서 싸웠어요. 놀랍지 않네요. 진돗개는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서 발달한 견종입니다. 지형을 활용한 방어는 그들의 본능이죠. 특히 하루는 그 중에서도 뛰어난 혈통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루는 다시 목장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달리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그 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를 품은 존재라는 것을. 그 아이는 나보다 이 땅을 더 잘 이해하고 있어. 속삭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죠.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지키려 했던 이 목장. 어쩌면 제게 필요했던 건 또 다른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하루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를 더욱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목장 관리에 있어서도 하루의 행동을 관찰하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루가 불안해하는 지역은 늘 문제가 생겼고 하루가 편안해하는 곳은 안전했죠. 한 달 후 목장 일지에 적었습니다. 하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그 아이는 전략가이자 지휘관이다. 나는 이제 그 아이의 판단을 따른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1월 말 콜로라도 역사상 최악의 한파가 몰아쳤어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였죠. 양들은 추위에 약했고 늑대들은 더욱 굶주렸습니다. 어느 밤 창밖을 보니 5마리의 늑대가 목장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이전과는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협동하는 듯했죠. 공포가 엄습했어요. 하루 혼자서 5마리를 상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양떼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달리 한 곳으로 몰아넣었죠. 처음에는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하루는 양들을 원형으로 모으고 있었어요. 가장 취약한 어린 양들은 안쪽에, 강한 순양들은 바깥쪽에 배치했습니다. 마치 성벽을 쌓는 것 같아. 창가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유지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진돗개는 무리를 보호할 때 방진 전술을 사용합니다. 고대 한국의 군사 전략이죠.
늑대들이 공격을 시도했지만 하루의 전략은 통했습니다. 원형으로 모인 양떼는 늑대들이 개별적으로 공격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하루는 원의 바깥쪽을 계속 순찰하며 늑대들을 견제했죠. 5마리의 늑대는 결국 접근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루의 행동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전략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유지 교수에게 이 내용을 공유했어요. 하루가 보여준 방진 전술은 놀랍습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런 행동은 훈련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돗개의 특별함입니다. 그들의 DNA에는 수천 년간 축적된 지혜가 담겨 있어요. 개인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죠. 유지 교수는 다음 한파 때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루의 행동을 학술적으로 기록하고 싶다고요. 이제 저희 목장은 단순한 목장이 아닌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차례 늑대 무리의 공격이 있었지만 하루의 방진 전술 덕분에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목장들이 피해를 입는 동안 우리 목장은 안전했죠. 이웃 목장주들이 물었습니다. 클레어, 대체 무슨 비결이 있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결은 바로 저 하얀 개예요. 하루라고 해요. 진돗개죠. 한파가 한창이던 어느 날 유지 교수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하루의 행동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상세히 기록했어요. 특히 하루가 양떼를 배치하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하루는 본능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행하고 있어요. 마치 수천 년 전 한국의 장수가 부대를 지휘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하루는 평소와 달리 집안에서 쉬었어요. 마치 유지 교수의 방문을 특별한 날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넌 그저 개가 아니야. 넌 전설이야. 겨울의 끝자락, 이번에는 코요테 무리가 문제였습니다. 늑대보다 작지만 교활하고 빠른 그들은 다른 패턴으로 공격했어요. 무리를 지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전략이었죠. 놀라웠던 건 하루의 대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맥스와 벨라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장소에 따라 그들을 배치하고 어떤 신호로 움직임을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개들이 하루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어요. 특히 맥스는 저항했죠. 하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놀랍게도 맥스와 벨라는 하루의 지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코요테 3마리가 공격해왔을 때의 일이에요. 하루는 중앙에 위치했고 맥스는 왼쪽, 벨라는 오른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코요테들이 접근하자 하루는 맥스에게 한번 짧게 으르렁거렸어요. 신호였죠. 맥스는 즉시 왼쪽 코요테를 향해 돌진했고 벨라는 하루의 시선 신호에 따라 오른쪽 코요테를 견제했습니다. 하루 자신은 중앙의 코요테와 대치했어요. 3마리 코요테는 결국 물러났습니다. 팀워크의 승리였죠.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에서 하루가 단 한 번도 짖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직 신체 언어와 눈빛으로 다른 개들을 지휘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루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지휘관이었습니다. 동물들 사이의 위계 질서를 자연스럽게 확립하고 각자의 장점을 활용하는 존재였죠. 저녁 식사 후 창가에 앉아 하루를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맥스와 벨라와 함께 목장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작은 무리를 이끄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에서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그도 사람들을 이끄는 데 타고난 재능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하루를 보호한 게 아니라 하루가 날 지킨 거였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하루를 데려왔을 때 저는 그 아이를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입양처가 필요한 개로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남편을 잃고 흔들리던 이 목장을 혼자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저에게. 다음 날 유지 교수가 방문했습니다. 하루가 다른 개들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놀라워했어요. 놀랍습니다. 진돗개의 지휘 능력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니 감동적이네요. 하루는 특별한 개체예요. 하루 덕분에 제 목장이 살아났어요. 양들도 늘어나고 있고 다른 개들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하나의 시스템이 생긴 것 같아요.
유지 교수는 메모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코리안 디펜스 독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겠군요. 한국계들의 방어체계요. 학술지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이야기는 학계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콜로라도 농무부에서도 관심을 보이더군요. 하루가 보여준 방어 시스템이 다른 목장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크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목장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이 아닌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죠. 얘기 들었어, 클레어. 내 목장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늑대 피해가 없다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 저는 하루를 소개했습니다. 하루는 마이크를 경계하며 거리를 유지했어요. 마이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작은 개가 어떻게 목장을 지키는 거지? 크기가 아니라 지혜로 지키는 거예요. 하루는 전략가거든요. 마이크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믿게 되었어요. 하루가 맥스와 벨라를 함께 순찰하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야. 대단하군. 이런 개는 처음 봤어. 이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목장을 간신히 지키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하루와 함께 목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목장주가 되었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농무부의 제안으로 저는 또 다른 한국 견종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풍산개 울프였어요. 북한 지역의 견종으로 진돗개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졌다고 했죠. 하루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수컷이었습니다. 처음 울프를 데려왔을 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으니까요. 예상대로 두 개는 처음부터 경계했어요. 하루는 울프를 향해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고 울프는 위협적인 자세로 하루를 응시했습니다. 천천히 적응하게 해줘야겠어요. 유지 교수는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라 두 개를 분리된 공간에서 관리했어요. 하루는 여전히 목장의 중심부를, 울프는 북쪽 경계를 맡았죠. 두 개의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퓨마 한 마리가 목장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늑대나 코요테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였죠. 그날 밤 퓨마가 울타리를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웃 목장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물어간 퓨마였습니다. 긴장된 밤이었어요. 모든 동물들이 불안해했죠. 양들은 평소보다 더 촘촘히 모여 있었고 맥스와 벨라는 계속 지저댔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조용히 경계를 섰어요. 그리고 울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소란에 잠에서 깼습니다. 맥스와 벨라가 미친 듯이 지저대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죠. 달빛 아래 퓨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루와 울프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두 개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것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하루는 퓨마의 왼쪽을, 울프는 오른쪽을 견제했어요. 퓨마는 두 개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죠. 한쪽을 공격하려 하면 다른 한쪽이 위협했으니까요. 결국 퓨마는 물러났습니다. 하루와 울프의 팀워크가 승리한 거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하루와 울프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경계심은 없어 보였어요. 공통의 적을 마주한 후 두 개는 서로를 동료로 인정한 듯 했습니다. 유지 교수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어요. 하루와 울프가 함께 퓨마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흥미롭군요. 진돗개와 풍산개는 같은 한반도에서 발달했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한 견종이에요. 하나는 남쪽에 다른 하나는 북쪽의 수호자죠. 그들이 협력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그날 이후 하루와 울프는 진정한 팀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지혜와 울프의 힘이 결합된 무적의 조합이었죠. 그들은 목장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심지어 맥스와 벨라까지 포함해 네 마리의 개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매일 기록했어요. 동물들의 행동 패턴, 의사소통 방식, 전략적 배치까지. 이것은 단순한 개들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었죠. 그해 봄, 농무부에서 공식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목장들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 목장이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루와 울프가 있었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목장은 콜로라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목장 중 하나가 되었어요. 양떼는 200마리가 넘었고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목장주들이 배우러 오는 일종의 학교가 되었죠. 하루와 울프는 이제 지역의 전설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단순한 개가 아닌 하나의 현상으로 봤습니다. 연구자들도 계속 방문했죠. 그들의 행동 패턴, 의사소통 방식, 전략적 사고를 연구하기 위해서요. 유지 교수는 코리안 디펜스 독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학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은 큰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농축산업 분야에서요. 이제 다른 주에서도 한국 견종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농무부 장관이 직접 방문했어요. 그는 하루와 울프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 2마리가 아니라 하나의 혁신이군요. 목축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자신의 본능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장관은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목장들의 한국 견종을 도입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기꺼이 그 프로젝트의 자문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는 목장을 지키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현명하고 강합니다. 울프와 함께 양떼를 보호하는 모습은 여전히 경이롭죠. 그리고 이제 하루의 자식들도 있어요. 5마리의 작은 하얀 강아지들이 목장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하루처럼 되겠죠. 저녁이 되면 저는 종종 현관에 앉아 하루와 함께 석양을 바라봅니다.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해요. 나는 한 마리 개를 데려온 줄 알았지만 사실은 수천 년을 지켜온 문화를 데려온 것이었어요. 하루는 그저 저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 깊은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 아이는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걸 지켜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보호란 소리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걸. 하루가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콜로라도의 한 목장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과 지혜가 담긴 하루의 이야기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